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하기 힘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심지어 그들에게 애정을 느끼고 그들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감정이 기묘하게 뒤섞인 이 관계. 이것은 결코 건강한 유대감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강력한 연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연결의 고리, 바로 트라우마 본딩 즉 트라우마적 유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복잡한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겪고 있을지 모를 아픔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이해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이 중요한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강렬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품을 파고들듯 우리는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연결에 대한 갈망은 어린 시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타인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위안과 지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비극은 바로 이 가장 인간적인 본능이 학대의 도구로 사용될 때 시작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결되려 하고 지지와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상대를 학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그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악용하여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끔찍한 족쇄를 만들어냅니다. 어린 시절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이는 사랑과 학대를 동일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왜곡된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것이죠. 이런 끔찍한 관계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면 피해자는 어느새 이것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끔찍하고 잘못된 상황이라는 인식조차 희미해지고 그저 원래 이런 거야.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들은 관계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애써 축소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다 아주 사소한 친절이나 상황의 미미한 개선만으로도 이제 정말 좋아졌어라며 크게 안도합니다.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자신만의 영웅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견디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 모두가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지만 아빠가 아주 가끔 아이와 놀아주거나 선물을 사준다고 가정해봅시다. 아이는 그 작은 온기를 붙잡고 아빠를 완벽한 영웅으로 이상화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오와 비난의 화살을 엄마에게 돌리며 엄마의 모든 것을 흠잡고 비난합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심리적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이처럼 연결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거대하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작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거나 사랑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특별한 화학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거나 선물을 받거나 따뜻한 포옹을 나눌 때 뇌는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과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
그리고 사랑과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을 쏟아냅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감과 충만함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서 특히 도파민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그 쾌감을 주었던 행동을 기억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몹시 슬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이 나아졌다고 해봅시다. 뇌는 슬플 때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구나라고 학습하고 도파민을 분비해 이 기억을 뇌리에 새깁니다. 다음번에 슬플 때 또다시 음식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 원리를 학대적인 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가끔씩 던져주는 선물이나 일시적인 즐거움, 행동이 따르지 않는 위선적인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에도 아이의 뇌는 반응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뇌에서는 행복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도파민은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힘들 땐 이 사람에게 가야 해라는 잘못된 기억을 강력하게 새겨넣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행복 화학 물질들이 사랑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멈추는 순간에도 폭발적으로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두려움, 분노, 결핍감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로 가득 차 있고 마음속은 텅 빈 암흑과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학대가 멈춥니다. 위험이 사라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아주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풉니다. 그 순간 뇌는 안도감과 함께 엄청난 양의 행복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나쁜 상황이 멈췄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보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의 무서움입니다. 트라우마가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트라우마가 멈추는 것만으로도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 고통을 멈춰준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고 그 사람과 더욱 강하게 연결되려 합니다. 여기에 학대의 순환 주기가 더해지면 트라우마 본딩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 순환은 보통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랑 폭격 또는 밀월 단계입니다. 관계 초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온갖 선물과 칭찬을 퍼붓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완벽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 시기에 피해자의 뇌는 행복 화학물질로 가득 차고 이 사람이 바로 내 운명의 상대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긴장고조 단계로 넘어가면서 가해자는 서서히 피해자를 깎아내리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에는 불만과 긴장감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폭발 단계에 이르면 언어적, 신체적 학대가 발생합니다. 이 끔찍한 폭발이 지나가면 가해자는 갑자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단계인 사랑 폭격으로 돌아가죠. 피해자는 역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저 잠시 힘들었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초기에는 이 순환 주기가 6개월에서 1년까지 길게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폭력의 강도는 강해집니다. 반면 사랑 폭격의 기간은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피해자의 뇌는 이미 이 패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긴장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곧 다가올 보상, 즉 학대가 멈추고 잠시나마 찾아올 평화와 애정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집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보상을 빨리 얻기 위해 스스로 학대를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고통을 멈춰주는 사람이 바로 고통을 주는 사람 자신이라는 이 끔찍한 모순 속에서 보상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며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인질들이 자신을 납치한 범인에게 동정심과 애정을 느끼게 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매우 유사합니다. 극도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가 범인이 자신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인질들은 엄청난 안도감과 함께 감사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들이 범인과의 비정상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죠. 트라우마 본딩은 이와 같은 원리를 일상적인 관계로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간헐적 강화입니다. 학대의 순환주기에서 보상이 언제 주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바로 이 중독을 끊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도박 중독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은 이번 판에는 돈을 딸지 알 수 없지만 과거에 땄던 기억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겁니다. 몇 번만 더 하면 대박이 터질 거야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학대 관계의 피해자는 언제 좋은 시절로 돌아갈지 알 수 없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사랑 폭격의 기억 때문에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믿으며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가 초기에 보여줬던 모습에 아주 작은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하게 되고 심지어는 학대를 당하지 않는 것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중독입니다. 생물인류학자 헬렌 피셔 박사는 역경으로 가득 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뇌가 코카인 중독자의 뇌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하게 활성화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이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 느꼈던 황홀경을 잊지 못해 계속해서 마약을 찾는 것처럼 트라우마 본딩에 갇힌 사람 역시 상대방이 자신을 학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관계 초기에 좋았던 기억을 되찾고 싶은 갈망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과 세뇌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난 거야 라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깁니다. 피해자는 점차 자신의 생각, 감정, 심지어 직감까지도 불신하게 되고 가해자의 생각과 규칙에 순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은 사라지고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단순히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연결 욕구와 뇌의 화학작용, 그리고 치밀한 심리적 조종이 얽혀 만들어진 복잡하고 강력한 중독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 라는 말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연결을 끊어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그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비난하는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만약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연결은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하기 힘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심지어 그들에게 애정을 느끼고 그들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감정이 기묘하게 뒤섞인 이 관계. 이것은 결코 건강한 유대감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강력한 연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연결의 고리, 바로 트라우마 본딩 즉 트라우마적 유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복잡한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겪고 있을지 모를 아픔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이해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이 중요한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강렬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품을 파고들듯 우리는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연결에 대한 갈망은 어린 시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타인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위안과 지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비극은 바로 이 가장 인간적인 본능이 학대의 도구로 사용될 때 시작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결되려 하고 지지와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상대를 학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그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악용하여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끔찍한 족쇄를 만들어냅니다. 어린 시절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이는 사랑과 학대를 동일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왜곡된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것이죠. 이런 끔찍한 관계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면 피해자는 어느새 이것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끔찍하고 잘못된 상황이라는 인식조차 희미해지고 그저 원래 이런 거야.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들은 관계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애써 축소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다 아주 사소한 친절이나 상황의 미미한 개선만으로도 이제 정말 좋아졌어라며 크게 안도합니다.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자신만의 영웅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견디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 모두가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지만 아빠가 아주 가끔 아이와 놀아주거나 선물을 사준다고 가정해봅시다. 아이는 그 작은 온기를 붙잡고 아빠를 완벽한 영웅으로 이상화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오와 비난의 화살을 엄마에게 돌리며 엄마의 모든 것을 흠잡고 비난합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심리적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이처럼 연결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거대하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작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거나 사랑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특별한 화학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거나 선물을 받거나 따뜻한 포옹을 나눌 때 뇌는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과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 그리고 사랑과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을 쏟아냅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감과 충만함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서 특히 도파민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그 쾌감을 주었던 행동을 기억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몹시 슬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이 나아졌다고 해봅시다. 뇌는 슬플 때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구나라고 학습하고 도파민을 분비해 이 기억을 뇌리에 새깁니다. 다음번에 슬플 때 또다시 음식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 원리를 학대적인 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가끔씩 던져주는 선물이나 일시적인 즐거움, 행동이 따르지 않는 위선적인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에도 아이의 뇌는 반응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뇌에서는 행복 화합물질이 분비되고 도파민은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힘들 땐 이 사람에게 가야 해라는 잘못된 기억을 강력하게 새겨넣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행복 화합물질들이 사랑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멈추는 순간에도 폭발적으로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두려움, 분노, 결핍감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로 가득 차 있고 마음속은 텅 빈 암흑과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학대가 멈춥니다. 위험이 사라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아주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풉니다. 그 순간 뇌는 안도감과 함께 엄청난 양의 행복 화합물질을 분비합니다. 나쁜 상황이 멈췄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보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의 무서움입니다. 트라우마가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트라우마가 멈추는 것만으로도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 고통을 멈춰준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고 그 사람과 더욱 강하게 연결되려 합니다. 여기에 학대의 순환 주기가 더해지면 트라우마 본딩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 순환은 보통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랑 폭격 또는 밀월 단계입니다. 관계 초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온갖 선물과 칭찬을 퍼붓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완벽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 시기에 피해자의 뇌는 행복 화합물질로 가득 차고 이 사람이 바로 내 운명의 상대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긴장고조 단계로 넘어가면서 가해자는 서서히 피해자를 깎아내리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에는 불만과 긴장감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폭발 단계에 이르면 언어적, 신체적 학대가 발생합니다. 이 끔찍한 폭발이 지나가면 가해자는 갑자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단계인 사랑 폭격으로 돌아가죠. 피해자는 역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저 잠시 힘들었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초기에는 이 순환 주기가 6개월에서 1년까지 길게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폭력의 강도는 강해집니다. 반면 사랑 폭격의 기간은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피해자의 뇌는 이미 이 패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긴장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곧 다가올 보상, 즉 학대가 멈추고 잠시나마 찾아올 평화와 애정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집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보상을 빨리 얻기 위해 스스로 학대를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고통을 멈춰주는 사람이 바로 고통을 주는 사람 자신이라는 이 끔찍한 모순 속에서 보상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며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인질들이 자신을 납치한 범인에게 동정심과 애정을 느끼게 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매우 유사합니다. 극도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가 범인이 자신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인질들은 엄청난 안도감과 함께 감사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들이 범인과의 비정상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죠. 트라우마 본딩은 이와 같은 원리를 일상적인 관계로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간헐적 강화입니다. 학대의 순환 주기에서 보상이 언제 주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바로 이 중독을 끊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도박 중독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은 이번 판에는 돈을 딸지 알 수 없지만 과거에 땄던 기억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겁니다.
몇 번만 더 하면 대박이 터질 거야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학대 관계의 피해자는 언제 좋은 시절로 돌아갈지 알 수 없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사랑 폭격의 기억 때문에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믿으며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가 초기에 보여줬던 모습에 아주 작은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하게 되고 심지어는 학대를 당하지 않는 것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중독입니다. 생물인류학자 헬렌 피셔 박사는 역경으로 가득 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뇌가 코카인 중독자의 뇌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하게 활성화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이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 느꼈던 황홀경을 잊지 못해 계속해서 마약을 찾는 것처럼 트라우마 본딩에 갇힌 사람 역시 상대방이 자신을 학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관계 초기에 좋았던 기억을 되찾고 싶은 갈망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과 세뇌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난 거야 라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깁니다. 피해자는 점차 자신의 생각, 감정, 심지어 직감까지도 불신하게 되고 가해자의 생각과 규칙에 순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은 사라지고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단순히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연결 욕구와 뇌의 화학작용, 그리고 치밀한 심리적 조종이 얽혀 만들어진 복잡하고 강력한 중독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 라는 말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연결을 끊어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그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비난하는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만약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연결은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하기 힘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심지어 그들에게 애정을 느끼고 그들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감정이 기묘하게 뒤섞인 이 관계. 이것은 결코 건강한 유대감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강력한 연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연결의 고리, 바로 트라우마 본딩 즉 트라우마적 유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복잡한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겪고 있을지 모를 아픔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이해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이 중요한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강렬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품을 파고들듯 우리는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연결에 대한 갈망은 어린 시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타인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위안과 지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비극은 바로 이 가장 인간적인 본능이 학대의 도구로 사용될 때 시작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결되려 하고 지지와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상대를 학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그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악용하여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끔찍한 족쇄를 만들어냅니다. 어린 시절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이는 사랑과 학대를 동일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왜곡된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것이죠. 이런 끔찍한 관계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면 피해자는 어느새 이것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끔찍하고 잘못된 상황이라는 인식조차 희미해지고 그저 원래 이런 거야.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들은 관계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애써 축소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다 아주 사소한 친절이나 상황의 미미한 개선만으로도 이제 정말 좋아졌어라며 크게 안도합니다.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자신만의 영웅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견디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 모두가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지만 아빠가 아주 가끔 아이와 놀아주거나 선물을 사준다고 가정해봅시다. 아이는 그 작은 온기를 붙잡고 아빠를 완벽한 영웅으로 이상화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오와 비난의 화살을 엄마에게 돌리며 엄마의 모든 것을 흠잡고 비난합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심리적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이처럼 연결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거대하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작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거나 사랑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특별한 화학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거나 선물을 받거나 따뜻한 포옹을 나눌 때 뇌는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과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 그리고 사랑과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을 쏟아냅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감과 충만함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서 특히 도파민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그 쾌감을 주었던 행동을 기억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몹시 슬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이 나아졌다고 해봅시다. 뇌는 슬플 때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구나라고 학습하고 도파민을 분비해 이 기억을 뇌리에 새깁니다. 다음번에 슬플 때 또다시 음식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 원리를 학대적인 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가끔씩 던져주는 선물이나 일시적인 즐거움, 행동이 따르지 않는 위선적인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에도 아이의 뇌는 반응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뇌에서는 행복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도파민은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힘들 땐 이 사람에게 가야 해라는 잘못된 기억을 강력하게 새겨넣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행복 화학 물질들이 사랑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멈추는 순간에도 폭발적으로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두려움, 분노, 결핍감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로 가득 차 있고 마음속은 텅 빈 암흑과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학대가 멈춥니다. 위험이 사라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아주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풉니다. 그 순간 뇌는 안도감과 함께 엄청난 양의 행복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나쁜 상황이 멈췄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보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의 무서움입니다. 트라우마가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트라우마가 멈추는 것만으로도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 고통을 멈춰준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고 그 사람과 더욱 강하게 연결되려 합니다. 여기에 학대의 순환 주기가 더해지면 트라우마 본딩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 순환은 보통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랑 폭격 또는 밀월 단계입니다. 관계 초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온갖 선물과 칭찬을 퍼붓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완벽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 시기에 피해자의 뇌는 행복 화학물질로 가득 차고 이 사람이 바로 내 운명의 상대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긴장고조 단계로 넘어가면서 가해자는 서서히 피해자를 깎아내리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에는 불만과 긴장감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폭발 단계에 이르면 언어적, 신체적 학대가 발생합니다. 이 끔찍한 폭발이 지나가면 가해자는 갑자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단계인 사랑 폭격으로 돌아가죠. 피해자는 역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저 잠시 힘들었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초기에는 이 순환 주기가 6개월에서 1년까지 길게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폭력의 강도는 강해집니다. 반면 사랑 폭격의 기간은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피해자의 뇌는 이미 이 패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긴장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곧 다가올 보상, 즉 학대가 멈추고 잠시나마 찾아올 평화와 애정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집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보상을 빨리 얻기 위해 스스로 학대를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고통을 멈춰주는 사람이 바로 고통을 주는 사람 자신이라는 이 끔찍한 모순 속에서 보상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며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인질들이 자신을 납치한 범인에게 동정심과 애정을 느끼게 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매우 유사합니다. 극도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가 범인이 자신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인질들은 엄청난 안도감과 함께 감사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들이 범인과의 비정상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죠. 트라우마 본딩은 이와 같은 원리를 일상적인 관계로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간헐적 강화입니다. 학대의 순환 주기에서 보상이 언제 주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바로 이 중독을 끊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도박 중독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은 이번 판에는 돈을 딸지 알 수 없지만 과거에 땄던 기억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겁니다. 몇 번만 더 하면 대박이 터질 거야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학대 관계의 피해자는 언제 좋은 시절로 돌아갈지 알 수 없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사랑 폭격의 기억 때문에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믿으며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가 초기에 보여줬던 모습에 아주 작은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하게 되고 심지어는 학대를 당하지 않는 것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중독입니다. 생물인류학자 헬렌 피셔 박사는 역경으로 가득 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뇌가 코카인 중독자의 뇌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하게 활성화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이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 느꼈던 황홀경을 잊지 못해 계속해서 마약을 찾는 것처럼
트라우마 본딩에 갇힌 사람 역시 상대방이 자신을 학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관계 초기에 좋았던 기억을 되찾고 싶은 갈망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과 세뇌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난 거야 라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깁니다. 피해자는 점차 자신의 생각, 감정, 심지어 직감까지도 불신하게 되고 가해자의 생각과 규칙에 순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은 사라지고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단순히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연결 욕구와 뇌의 화학작용, 그리고 치밀한 심리적 조종이 얽혀 만들어진 복잡하고 강력한 중독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 라는 말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연결을 끊어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그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비난하는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만약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연결은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하기 힘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심지어 그들에게 애정을 느끼고 그들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감정이 기묘하게 뒤섞인 이 관계. 이것은 결코 건강한 유대감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강력한 연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연결의 고리, 바로 트라우마 본딩 즉 트라우마적 유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복잡한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겪고 있을지 모를 아픔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이해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이 중요한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강렬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품을 파고들듯 우리는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연결에 대한 갈망은 어린 시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타인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안과 지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비극은 바로 이 가장 인간적인 본능이 학대의 도구로 사용될 때 시작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결되려 하고 지지와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상대를 학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그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악용하여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끔찍한 족쇄를 만들어냅니다. 어린 시절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이는 사랑과 학대를 동일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왜곡된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것이죠. 이런 끔찍한 관계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면 피해자는 어느새 이것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끔찍하고 잘못된 상황이라는 인식조차 희미해지고
그저 원래 이런 거야.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들은 관계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애써 축소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다 아주 사소한 친절이나 상황의 미미한 개선만으로도 이제 정말 좋아졌어라며 크게 안도합니다.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자신만의 영웅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견디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 모두가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지만 아빠가 아주 가끔 아이와 놀아주거나 선물을 사준다고 가정해봅시다. 아이는 그 작은 온기를 붙잡고 아빠를 완벽한 영웅으로 이상화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오와 비난의 화살을 엄마에게 돌리며 엄마의 모든 것을 흠잡고 비난합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심리적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이처럼 연결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거대하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작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거나 사랑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특별한 화학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거나 선물을 받거나 따뜻한 포옹을 나눌 때 뇌는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과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 그리고 사랑과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을 쏟아냅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감과 충만함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서 특히 도파민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그 쾌감을 주었던 행동을 기억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몹시 슬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이 나아졌다고 해봅시다. 뇌는 슬플 때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구나라고 학습하고 도파민을 분비해 이 기억을 뇌리에 새깁니다. 다음번에 슬플 때 또다시 음식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 원리를 학대적인 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가끔씩 던져주는 선물이나 일시적인 즐거움, 행동이 따르지 않는 위선적인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에도 아이의 뇌는 반응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뇌에서는 행복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도파민은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힘들 땐 이 사람에게 가야 해라는 잘못된 기억을 강력하게 새겨넣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행복 화학 물질들이 사랑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멈추는 순간에도 폭발적으로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두려움, 분노, 결핍감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로 가득 차 있고 마음속은 텅 빈 암흑과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학대가 멈춥니다. 위험이 사라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아주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풉니다. 그 순간 뇌는 안도감과 함께 엄청난 양의 행복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나쁜 상황이 멈췄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보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의 무서움입니다. 트라우마가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트라우마가 멈추는 것만으로도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 고통을 멈춰준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고 그 사람과 더욱 강하게 연결되려 합니다. 여기에 학대의 순환 주기가 더해지면 트라우마 본딩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 순환은 보통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랑 폭격 또는 밀월 단계입니다. 관계 초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온갖 선물과 칭찬을 퍼붓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완벽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 시기에 피해자의 뇌는 행복 화학물질로 가득 차고 이 사람이 바로 내 운명의 상대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긴장고조 단계로 넘어가면서 가해자는 서서히 피해자를 깎아내리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에는 불만과 긴장감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폭발 단계에 이르면 언어적, 신체적 학대가 발생합니다. 이 끔찍한 폭발이 지나가면 가해자는 갑자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단계인 사랑 폭격으로 돌아가죠. 피해자는 역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저 잠시 힘들었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초기에는 이 순환주기가 6개월에서 1년까지 길게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폭력의 강도는 강해집니다. 반면 사랑 폭격의 기간은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피해자의 뇌는 이미 이 패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긴장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곧 다가올 보상, 즉 학대가 멈추고 잠시나마 찾아올 평화와 애정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집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보상을 빨리 얻기 위해 스스로 학대를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고통을 멈춰주는 사람이 바로 고통을 주는 사람 자신이라는 이 끔찍한 모순 속에서 보상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며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인질들이 자신을 납치한 범인에게 동정심과 애정을 느끼게 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매우 유사합니다. 극도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가 범인이 자신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인질들은 엄청난 안도감과 함께 감사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들이 범인과의 비정상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죠. 트라우마 본딩은 이와 같은 원리를 일상적인 관계로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간헐적 강화입니다. 학대의 순환주기에서 보상이 언제 주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바로 이 중독을 끊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도박 중독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은 이번 판에는 돈을 딸지 알 수 없지만 과거에 땄던 기억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겁니다. 몇 번만 더 하면 대박이 터질 거야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학대 관계의 피해자는 언제 좋은 시절로 돌아갈지 알 수 없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사랑 폭격의 기억 때문에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믿으며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가 초기에 보여줬던 모습에 아주 작은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하게 되고 심지어는 학대를 당하지 않는 것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중독입니다. 생물인류학자 헬렌 피셔 박사는 역경으로 가득 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뇌가 코카인 중독자의 뇌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하게 활성화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이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 느꼈던 황홀경을 잊지 못해 계속해서 마약을 찾는 것처럼 트라우마 본딩에 갇힌 사람 역시 상대방이 자신을 학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관계 초기에 좋았던 기억을 되찾고 싶은 갈망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과 세뇌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난 거야 라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깁니다. 피해자는 점차 자신의 생각, 감정, 심지어 직감까지도 불신하게 되고 가해자의 생각과 규칙에 순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은 사라지고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단순히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연결 욕구와 뇌의 화학작용, 그리고 치밀한 심리적 조종이 얽혀 만들어진 복잡하고 강력한 중독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
라는 말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연결을 끊어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그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비난하는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만약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연결은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하기 힘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심지어 그들에게 애정을 느끼고 그들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감정이 기묘하게 뒤섞인 이 관계. 이것은 결코 건강한 유대감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강력한 연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연결의 고리, 바로 트라우마 본딩 즉 트라우마적 유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복잡한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겪고 있을지 모를 아픔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이해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이 중요한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강렬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품을 파고들듯 우리는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연결에 대한 갈망은 어린 시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타인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안과 지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비극은 바로 이 가장 인간적인 본능이 학대의 도구로 사용될 때 시작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결되려 하고 지지와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상대를 학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그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악용하여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끔찍한 족쇄를 만들어냅니다. 어린 시절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이는 사랑과 학대를 동일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왜곡된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것이죠. 이런 끔찍한 관계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면 피해자는 어느새 이것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끔찍하고 잘못된 상황이라는 인식조차 희미해지고 그저 원래 이런 거야,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들은 관계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애써 축소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다 아주 사소한 친절이나 상황의 미미한 개선만으로도 이제 정말 좋아졌어라며 크게 안도합니다.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자신만의 영웅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견디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 모두가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지만 아빠가 아주 가끔 아이와 놀아주거나 선물을 사준다고 가정해봅시다. 아이는 그 작은 온기를 붙잡고 아빠를 완벽한 영웅으로 이상화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오와 비난의 화살을 엄마에게 돌리며 엄마의 모든 것을 흠잡고 비난합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심리적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이처럼 연결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거대하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작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거나 사랑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특별한 화학 물질들이 분비됩니다.